5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5시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 바빠서 그냥 지나쳤던 호기심과 질문의 순간들, 일상의 뒷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제일의 매거진 B. 자, 목요일은 정치 얘기를 좀 해봅니다. 부산에서 바라보는 정치의 이면, 정치 비하인드. 오늘은 한국정치학회의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하죠.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총선까지 55일 남았습니다. 이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각 정당의 행보도 서서히 속도감을 더해가고 있죠. 여야의 공천 전략부터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이 컷오프 대신 재배치, 현역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표 공천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기는 공천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윤 정부가 5년 중에서 이제 2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국회에서 그 다수 의석이 아니라는 것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마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는 공천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골라내는데도 적용이 되지만은 이제 그런 그 윤 정부의 성공이나 발전을 위해서 네. 결국은 적어도 의회에서 과반을 넘지는 않더라도 다수 의석은 차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감 혹은 필요성이 지금 한동훈 표 공천에 나타나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 현역 중진들의 험지 출마, 북구로 이제 그렇죠. 예정된 네, 서병수 네, 의원도 있죠. 북강서갑. 네. 네, 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전재수 의원과 저는 맞붙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서 초롱성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구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기면 좋고 음. 혹시 안 돼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네. 그렇게 볼 때는 이기면 좋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아마 서병수 의원만큼 그럴 가능성을 국민의힘에서 지니고 있는 그런 그 후보도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부산 진 같은 경우에도 진갑이었죠. 네. 진 같은 경우에도 어떨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겼거든요. 이기고 그다음에 또 부산 시장을 지낸 경력도 그렇죠. 있고 경력이 하기 있죠.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 그쪽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든지 필요한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들고 나오면 네. 전재수 의원으로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대를 만났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부산 총선의 관심 지역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친윤 낙하산 논란을 얼마나 차단하느냐, 이게 이제 여당 공천의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단수 공천 지역에 용산 출신이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궁금한데 이 소위 시스템 공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은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 대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에 비하여서는 좀 젊은 세대들이죠. 네. 왜냐하면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아니면은 장관이나 이런 출신 분들이신데 예를 들면은 박성훈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분들을 만약에 단수 공천으로 했다라고 할 적에는 어차피 자범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내 경선에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차피 안 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경선을 붙여서 공천을 하는 것이 모양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래서 아마 단수 공천에는 소위 말하는 친윤 핵심들은 단수 공천에서 제외해서 네. 일단 처음 열어놓은 그런 장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분들이 볼 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인상을 심어놓고 네. 그다음에 다시 경선을 통해서 친윤을 넣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반감이 덜한 아마 그런 거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좋은 전략 전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민주당 역시 새술은 새 부대.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물갈이가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대선 패배 책임론 등 이 개파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아, 그렇죠. 참 굉장히 어렵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도 있지만은 네. 또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소위 그전에는 왜 친명 대 비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비명이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고 친문이 들어섰어요. 근데 친문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전에 친명 대 비명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그 눈에 보이는 갈등이 지금 등장을 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대개 친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회의원을 지내신 그런 경륜이 있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그런 어떤 수사, 네. 그러니까 떡잎이 져야만이 새순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물갈이의 대상의 상당한 부분은 아마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네. 그걸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결국은 그분의 정치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간의 운동권 청산론 이 공방도 이목을 끌고 있거든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사 이 청산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이 선거 전략 측면에서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운동권 청산론 효과가 있을까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선거에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제 양쪽이 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상대방이 아파할 만한 걸 프레임으로 걸었죠. 네. 현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 위주다라고 하는 거고 저쪽에 대해서는 소위 586, 386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보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건 프레임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국회를 누가 장악했느냐 하면은 4.19 세대가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독재를 무너뜨렸던 4.19 세대들이 대거 정치판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386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586이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 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뭐 데모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희생시킨 부분들이 많은 그런 운동권의 분들이죠. 네. 분명히 그런 점에서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막상 이 여의도에 들어가고 나서 보면은 이게 또 이상해지는 거죠. 4.19 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약간 타락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온 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서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네. 그게 또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점에서 그게 사용이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유권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아 그래 운동하고 잘했던 분들이 여의도만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거를 프레임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 프레임, 그러니까 운동권을 할 적에는 잘했는데 들어가니까 타락이 됐더라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과 네. 그다음에 검사들이 판을 치는 현 정부와 또 앞으로의 정부 이 두 프레임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서로가 잘 잡은 거다. 결국 그중에서 어느 것이 국민 대다수에게 먹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주죠. 네. 그럼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 물론입니다. 짐작할 프레임이 수 있겠네요. 없이 하면은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표를 줄까 말까 할 때에 싫어서 안 주는 게 프레임이거든요. 네. 우리 한국 정치는 좋아서 주자가 아니라 싫어서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정치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야가 다 우리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겠습니다. 뭐 인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 프레임이 아니라 부정적 프레임을 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사연이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등판도 관심을 모으고 있죠.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이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파괴력이 있을까요? 왜 그러셨대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취재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좋은 역할도 했고 특히 과거에 이제 그 대학에 있을 때에 참신한 칼럼도 쓰고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잘 지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은 자녀 문제였죠, 그죠? 이제 본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도 자녀의 그런 문제로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저는 조금 기간을 자숙하고 지나가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자숙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네. 못 참으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조국 팬덤은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을 좋아하고 따르는 팬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친문이기 때문에 또 현 이재명의 민주당하고는 또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도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선을 긋지만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결국 봐라. 뭐 민주당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결국 민주당에게 그 좋지 않은 영향을 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 참으면 어떤가? 예를 들어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탄핵을 하고 상당 기간 동안 정말 완전히 잊혀진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뭐 이렇게 자서전 내놓고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도 뭐 여러 번 찾아가고 이러면서 슬슬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좀 젊은 분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갔으면은 기회가 더 좋게 왔을 텐데 왜 좀 성급하게 나오셨나 그런 안타까움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좀 시기상조로 보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위 야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본인이 도움이 안 되기 위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이게 그 창당 선언한 곳이 부산이에요. 부산 출마설도 나오던데 부산에서 출마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요. 네.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밖에 더 있겠어요.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훨씬 수도권에서 누가 조국 전 장관을 그나마 받아주겠어요. 그래도 여기는 고향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디를 나와도 당선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야가 맞붙는 그런 상황에서 네. 과연 어느 지역에 나온다고 해서 영향을 주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크게 그렇게 막 영향력이 있게 그렇게 총선에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지대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준석과 이낙연이 한 배를 타는 전개는 좀 의외였습니다. 네. 여기에 정의당 출신의 류호정 의원까지 승선을 했어요. 잡탕 논란도 있고요. 배가 제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 이 개혁신당의 앞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게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소위 정치적으로 이제 이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소위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얘기하지만 또는 뭐 복지냐 성장이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여야를 구성했던 분들이 모이고 있는 당 대표기도 거니까요. 했죠. 네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생각은 그 우리 한국의 정치가 처음 맞이하는 그러니까 거대 여야가 격돌을 하면서 정치 발전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네. 한국이 나아가는 성장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여야의 가운데에서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입니다. 어떤 이념이 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국회가 우리가 20석 이상을 얻어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여야 중에 어느 쪽이 격돌을 했을 때 그중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쪽에 표를 함께 해줘서 그게 의안으로 법안으로 통과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한시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등장을 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잘 되면은 네. 어떤 뭐 중도 이념을 가지고 해 나가겠지만은 이념적으로 어떤 한 방향을 가는 그런 정당이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현재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네.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다. 그리고 뭐 20석 이상을 얻어가지고 어차피 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여야 격돌이 시작될 겁니다. 뻔하게 그럼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그러면 정말 20석 이상을 가지고 국민이 볼 때 그래 당신들 잘하네라고 하는 그런 중재 역할 또는 중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당으로 그게 바람직했어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되는가 좀 보자 이렇게 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한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낙연과 이준석 이 두 사람을 기준으로 득실을 좀 따져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두 분이 사실 가만 있기는 어려웠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저는 대권의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음.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MZ를 비롯한 젊은 세대에게 미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상을 심어주고 싶은데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대선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접촉면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한번 뭔가 작지만은 돌풍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본인의 앞으로의 진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준석 대표보다는 그런 목표를 갖기는 좀 연령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마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목적을 명확하게 했죠.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큰 여야가 격돌을 하면서 한국 정치가 도저히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정당이 한국은 제3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선택을 잘 한 거죠. 네. 그럼 둘 다 어찌됐든 이해 득실에 있어서 득이 맞은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은 둘이가 떨어져 가지고 해가지고는 어차피 뭐 표를 갈라먹게 되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중도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갈라먹게 되어 있는데 갈라먹을 수밖에 없는 표가 두 분과 또 이 세력들이 합심으로 인하여서 모일 수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 의석을 상당 부분 확보를 해서 지금 20석 이상을 얻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한시적이고 중도적인 역할은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한국 정치에 조금 도움이 한시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뭐 55일 뭐 2달여 정도 남았는데 판을 미리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 총선 판세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은 없애야겠다. 네, 없다. 저는 없애야겠다. 없어야겠다.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150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강대강의 네. 그런 형국은 만들어지지가 않게 되고 그리고 제3당, 제3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정치에서 몇 번 있긴 했었어요. 옛날에 김종필 전 총리가 만드는 정당이라든지 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드는 정당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성공하고 끝내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워낙 여야 격돌이 너무 심하고 국민들이 볼 때에 한 치 앞도 못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그런 역할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150석 이상을 얻는 정당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18석 중에. 부산은 15석 이상은 어느 정당이 가져가겠죠. 여전히. 그리고 이제 지금 한 곳은 또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아직 지역구가 네. 완전히 확정이 안 된 게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남구죠. 말이 됩니까 이게? 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지역구가 지금 획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 남구도 지금 가불이 합칠지 어쩔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게 합친다고 하면 어떻게 분구를 할 거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하여튼 그게 현실인데 좀 더 한국 정치가 나아지는 총선 그런 발판이 만들어지는 총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까 프레임 싸움이 있었고요. 네. 프레임 싸움이 있었고 이제 그동안 나와 있던 것들은 별로 뭐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정책 대결이 되겠죠, 그죠? 크게 이제 양당이 내세우는 것으로서 싸우기도 하지만은 네. 정책 대결로 각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말한 북강서 갑이죠. 그 서병수 전재수 의원과 서병수 의원의 도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쪽에 있는 지역구의 그 유권자분들이 볼 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지켜볼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 네. 얘기 한번 네.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이 연기됐죠. 외교 결례 논란도 있는데 이 김건희 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건희 리스크가 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 또 야당의 특검 카드도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굉장히 마이너스죠.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의힘의 그 선거대책위원
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또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죠 대통령 내외의 모습이 나올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김건희 여사 김건희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게 몇 표라도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안 나오게 하는 게 미디어 노출을 꺼린다. 네네 그래야만이 선거 전략에 아. 상대방 당에서 막 김건희 어쩌고 김건희 뭐 대통령 부인 어쩌고 김건희 여사 어쩌고 해도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다른 이슈들에 와여서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고 보고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죠.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